오케이. 그러면 또 오후 시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에 이제 오차역 전파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신경망에 이제 구현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논의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최적화의 그 연산적인 이제 방법론과 이제 관련된 게 이제 오차역 전파고 최적화 자체는 여전히 경사 하강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이 경사를 구하는 구체적인 연산의 기법이 달라진 거지 경사 하강 자체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논의할 필요도 이제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이 최적화와 관련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이제 언급을 이제 주셨는데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합성 함수를 경사하강을 통해 최적화하는 것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 적어도 출발 지점보다는 낮은 곳에 도달하겠지만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없어지는 지점이 한 개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점을 극소값과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극소값은 국소적인 최소값입니다. 특정 범위에서 최소값입니다. 손실함수를 산에 비유하면 극소값은 계곡 바닥 정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극대값은 국소적인 최대값입니다. 특정한 범위에서 최대값입니다.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경사하강으로는 더 이상의 갱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사가 0이기 때문입니다. 최적화 목표는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 즉 전역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극소값이나 극대값이 없는 경우라면 최적화가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형을 시각화하거나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신경망 손실함수의 매개 변수는 수천, 수만 혹은 수백만 이상의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차원의 지형에 대해서는 어떤 가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역 최소점을 찾더라도 그것이 0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주변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그 지점이 해발 0m가 아닐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 손실함수의 지형 자체가 잠재적으로 전역 최소점이 0이거나 0에 매우 가까운 형태가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손실함수의 지형은 데이터와 모델 구성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적화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지형을 구성해 주려면 신경망의 구성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점이죠.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전에 경사 하강을 할 때 이런 그 내려가기 쉬운 거를 이제 가정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볼록 함수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볼록 함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무조건 내려오는데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조금만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도 이게 계곡에 갇힐 가능성이 이제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차원적으로 그려보려고 이제 제가 노력을 해도 3차원 이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3차원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이제 이 경사하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좀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감해 보겠습니다. 경사 하강은 각 지점의 경사를 기반으로 갱신합니다. 경사가 0인 지점은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점에서는 경사 하강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습니다. 극점은 국소적 지역에서 최대 최소값인 극대점과 극소점, 그리고 안장점이 있습니다. 함수의 가능한 전체 범위, 즉 전역에서 가장 값이 낮은 지점은 극소점과 구별해 전역 최소점이라고 합니다. 경사 하강은 전역 최소점을 찾는다는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충분히 낮은 극소점에 안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딥러닝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사 하강은 19세기에 발명된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3차원 형상의 함수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왼쪽의 함수는 특정 축에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경사가 분명한데 다른 축에서는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역 최저점이 0.0이란 점은 분명하지만 경사 하강을 통해서는 그러한 전역 최저점을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른쪽과 같은 함수는 안장과 같이 생겼는데 안장점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경사 하강이 갱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x1축으로는 극소점인데 x2축으로는 극대점인 극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사가 어느 한쪽으로는 내려가는 경사인데 다른 축에서는 올라가는 경사가 발생합니다. 이런 극점에서는 갱신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시각적인 사례로 이제 제시를 드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휘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이쪽은 이제 찔끔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가긴 가겠죠. 가는데 이게 너무 찔끔씩 움직이니까는 이게 경사하강이 이제 되는 건가 이런 어떤 의문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 횟수 이전에 아 이게 잘 안 되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오른쪽의 사례는 이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여기 이제 그 운이 없게 여기에 탁 걸렸단 말이에요. 탁 걸리면 오 여기 그 뭐 경사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갇혀버리면 이제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갇히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이제 내려와서 흘러내려야 됩니다.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제 운이 없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탁 갇혀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갱신이 안 되는 이 경사의 방향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갇혀버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각은 결론적으로는 이 최적의 값을 찾아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 지형 자체는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신경망 모형 구성 뭐 꼭 신경망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이제 모형의 구성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함수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수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손실함수 자체가 이제 데이터의 y값 그리고 이제 예측값을 받는데 예측값 자체는 이제 데이터로서 x와 이제 매개 변수의 구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매개 변수가 그냥 단순히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이제 제시가 됐는가 그런 점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손실함수의 지형 자체는 이제 신경망 모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번 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손실이 그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이 데이터와 모델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이거나 그런 이제 문제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 모형을 이제 그 오늘 이제 텐서플로우에 도입하고 나면 이제 내일은 이런저런 모형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저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궁극적으로는 그 짐작하는 방법이 없냐? 대략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에서 쓰이는 뭐 합성곡 기반의 뭐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대강 써야 된다. 그리고 텍스트는
기존에는 RNN이라고 하는 것을 써왔어요. 근데 그거가 좀 문제가 있어서 2017년 이후는 텍스트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네트워크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게 이제 새롭게 발명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발명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잘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구성으로 인해서 이 손실함수의 지형이 이 데이터를 더 잘 상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그 요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헹궈 가지고 식기세척기에 넣어주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로봇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수준의 로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저숙련의 노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도 그 정도 그 지시를 받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뭐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로봇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자율주행도 완벽하게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 딥러닝 자연철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그 2017년에 이제 개발이 돼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굉장히 이제 큰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챗GPT를 통해서 간단한 그 산술 연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봤죠. 근데 텍스트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게 챗GPT를 맨날 맨날 쓰고 와 정말 그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새로운 도구라서 이제 굉장히 20년 만에 새로운 도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저와 그리고 또 그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을 크게 올리는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런 문제도 있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 파리 올림픽이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작년 가을쯤에 그 파리 올림픽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그 뭐 벼룩 빈대 뭐 이런 게 이제 문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니까 벼룩 빈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아빠 빈대가 뭐예요? 해가지고 아 빈대 그 아빠도 경험해 본 적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대는 한국어로 빅데이터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캡처예요, 캡처. 그냥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챗GPT에 잘하는 점도 있지만 이제 실패 사례도 이제 좀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답변 일시와 해당 시점에 챗GPT 이제 버전 이런 거는 이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밖에 안 알려주고 어쨌든 이제 대강 이제 2000 이제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이게 이제 황당하죠. 근데 이제 이게 챗GPT 이제 3.5 버전이라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생각하실까 봐 저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4버전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열심히 이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아들도 챗GPT 맨날 사용하거든요. 막 그 좋아하는 이야기 만들고 막 그림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요. 챗GPT로. 근데 또 그 숫자 막 배우는 거 한참 이제 꽂혀가지고 얘기했을 때 집에 가면은 아빠 1부터 100까지 세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이제 시킨 거예요. 네, 이제 준비 해봐. 이렇게 하니까 막 읽어줘. 근데 이게 이제 그 읽기 모드가 있고 이제 소리내어 읽기 모드가 있는 거 아시나요? 소리내 읽기를 이제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읽어주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해요. 여기 보시면 일은 하고 팔은 그죠? 완전 황당하게 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팔은 아홉 그 다음에 아흔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90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그 유명한 SF 작가가
이 챗GPT는 인터넷의 그 저해상도 그 요약본 같은 거다. 이런 이제 평가를 이제 내린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인터넷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였는데 이 챗GPT의 매개 변수가 한 몇백 기가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인터넷이 몇백 기가로 압축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 인터넷에 그 압축된 것이 텍스트의 형태나 혹은 그림의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 이 현재 이제 그 텍스트를 배우는 데 있어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새로운 이제 신경망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인데 근데 그 알고리즘이 또한 현재 우리의 지능을 다 모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기에는 많은 거를 읽고 쓰고 경험해야 되겠지만 3천억 건의 문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얘네들은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뭐 그런 어떤 연산 자원을 활용을 해야지 간신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읽은 그런 텍스트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그 두뇌가 피크로 가동할 때 20와트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 GPU 이런 거 쓰면은 좀 이제 그 게이밍에서 이제 최고 수준은 한 400와트, 뭐 600와트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컴퓨터 다 합쳐갖고 막 1000와트짜리 막 넣어야 되고. 그럼 우리보다 이제 극도로 비효율적인 거죠.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로 많은 문서를 읽기 훨씬 전부터 이걸 말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데 얘네들은 3천억 건의 문서니까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죠. 우리가 그냥 언뜻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얘네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생성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은 우리가 다 읽지 못하는 어떤 문서의 요약본들이 이제 짜집기 돼서 나오는데 우리는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생성했다라고 느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의 지능을 근본적으로 모방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안 되고 있다.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이제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고 이제 저는 이제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인제 막 그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인제 시작된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혁명의 그 지금 시발점 사실상 아직도 초창기라고 이제 보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타당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는 이 최적화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그 더 나은 모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에 가까운 어떤 지능들은 일단은 엔비디아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주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후보도 없으니까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1, 2년 만에 말을 하거든요. 그 엄청 빅데이터로 가르치지 않아도 말을 곧잘 하잖아요. 그 그리고 제가 이제 애기한테 말을 가르칠 때 한자 한자 다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약간의 샘플을 가지고서 이 규칙을 추론하더라고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모든 포인트를 다 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적은 데이터로도 그게 되는 걸 보면은 이 내재적인 알고리즘을 타고 나는 거죠. 사람은 이제 언어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타고 나는 건데, 그러면 스몰 데이터로도 굉장히 이제 큰 성능을 이제 발휘한다는 거고, 그리고 애기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그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력이 너무 모자라서 핵발전소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지었어요. 전력을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래갖고 요새
핵발전이 다시 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AI가 뜨니까는 오히려 뭐 핵발전소나 이런 뭐 전력 산업의 주가가 뭐 오르는 그런 어떤 뉴스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약간 과도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한 50년 뒤에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50년 전에 사람들의 이제 기술을 보고서 야, 진짜 황당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랑 아마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력을 그렇게 많이 썼대. 막 데이터를 막 어마무지하게 썼던데 그 정도밖에 성능을 못 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우리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지능형 알고리즘은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만큼보다 훨씬 데이터가 안 필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애기들도 아무도 말을 안 해줘. 태어나서. 그러면 말을 배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빅데이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애기들 뭐 책 좀 읽어주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빅데이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도 우리에 가까운 지능들은 대체로 그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로 동작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에너지 수준도 훨씬 더 낮아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그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정도에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해야 될 거예요. 어쩌면. 그죠? 왜냐면 우리가 뭐 두뇌가 뭐 칼로리에 뭐 얼마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생각보다. 피크에서 20W를 쓰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 맥북이 뭐 애플 실리콘 뭐 이렇게 해갖고 요새 20W 막 쓰고 50W, 20W 이런 범위로 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훈련하는 모형들은 막 엔비디아 막 그래픽 카드 보셨어요? 뭐 이따만한 거. 그죠? 걔네들은 막 수천 와트씩 쓰죠. 그러니까는 뭐 핵발전소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흥미로운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거치고 나면 또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최적화와 관련돼서는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죠. 고민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오차 역전파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그러한 최적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남은 주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신경망의 각 요소들이 몇 개 안 돼요. 완전 연결, 이게 합성함수로서 하나의 다이나믹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그 나머지는 반복이기 때문에 한 번 잘 구현하면 이걸 다시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게 소프트맥스랑 크로스 엔트로피 딱 세 개. 딱 세 개만 더 하면 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이제 다 오차력 점프로 구현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시그모이드를 먼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그모이드를 이제 시도해서 구현을 했는데 이제 구현을 잘 하셨는지 확인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살펴보시면 시그모이드가 그 영일 범위로 만들어 주는 거는 이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다음에 수행한 것은 백워드가 정상적으로 지금 되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한테 그 1.0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뭐 이렇게 1점 이 처음에 시작하는 박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1.0을 이제 집어 넣어줬어요. 그러면 1.0이 들어가서 시그모이드에서 0.731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요게 이제 나왔고 근데 그 백워드를 하기 위해서는 순전파가 반드시 한 번은 돼야 됩니다. 순전파가 돼야지 이게 값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전파를 이제 한 번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이 시그모이드의 DLDX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에 이렇게 이제 X가 들어가서 시그모이드의 출력이 이제 Y가 나와서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L의
전달이 이제 된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류에서 전달된 미분은 이제 dl dy인데, 이게 어느 값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y가 l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1.0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1.0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임의의 그 x 값을 넣고 시그모이드의 상류에서 전달된 dl dy가 1.0이다 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dl dy와 dy dx가 이제 곱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dy dx가 시그모이드의 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모이드가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얘가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미분하지? 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인데, 이 시그모이드를 국소적인 연산으로 이제 분해를 해버리면 각 국소적인 연산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결국 시그모이드라고 불리는 연산은 없는 거죠. 그냥 그 내부적으로는 이런 국소적인 연산들의 이제 집합일 뿐이고, 그거를 이제 한데 모아서 그냥 편의상 시그모이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에 대한 이제 이 분석을 해석적으로 수행을 안 하고도 그냥 기계적으로 얘네들의 백워드를 그냥 쭉 호출을 해주면 결론적으로는 시그모이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런 연산의 역전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에서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요 dl dy를 그냥 1.0으로 지금 그냥 정한 거예요. 정했고, 그래서 이제 얻어낸 dx 값을 이제 출력하니까는 0.97, 0.197이랍니다. 그게 뭐 얼마가 됐든지 어쨌든 뭔가 값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호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어떤 값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 0.197이 현재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해석적인 분석을 이제 수행한 결과를 좀 활용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재에서는 그 교재에서 제시한 스타일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서 이제 시그모이드 계층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그 단계별로 미분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 이미 제시된 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제시한 것과 좀 다른 스타일은 뭐냐면, 넘겨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168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요 시그모이드를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역전파를 해석적으로 이제 거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류에서 이제 dl dy가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나누기가 이제 수행이 됐는데, 나누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dl dy가 이제 전달이 됐는데, 나누기의 미분, 요 인버스의 미분은 나누기 출력의 제곱의 마이너스다. 근데 여기서 그 시그모이드의 출력 y와 그리고 나누기 인버스의 출력의 y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버스의 역전파는 dl dy 마이너스 y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기호의 상태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연산의 상류가 dl dy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잖아요. 여기죠. 근데 더하기는 잘 아시죠? 이제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의 그 역전파는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의 상류가 dl dy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 이제 보시면 그걸 위해서는 익스포넨셜의 그 미분은 그냥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이 요건데 이 익스포넨셜의 출력 자체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미분을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자신의 이제 미분이니까 자신의 출력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를 만납니다. 곱하기는 이미 분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는 이미 이제 분석을 다 한 결과 마지막 단계죠. 169페이지 상단의 4단계인데 여기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의 상류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곱하기는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역전파는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류에서 전달된 dl dy 마이너스 y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dl dy y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로 시그모이드의 역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호로서 해석적인 분석을 이제 쭉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시그모이드를 하나의 연산으로 이제 살펴보고, 이 시그모이드의 출력에 대한 역전파가 dl dy로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그모이드의 그 dl dx는 dl dy y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된다 라고 이게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는 이제 공식의 정리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이 상태로 놔둬도 돼요. 놔둬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놔두면 그 순전파 시점의 y랑 x를 둘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출력하고 입력을 둘 다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비용이 좀 증가합니다. 이제 역전파는 메모리의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만 있어봐. 요거는 시그모이드의 y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그게 제곱이니까는 요게 두 개가 있구만. 거기다가 요 익스포넨셜 x가 곱해지니까 여기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가만 있어봐. 요거는 그러면 y고, 요거는 그러면은 1 빼기 y, 이런 식의 통찰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훨씬 간단한 연산으로 정리를 해내면 메모리의 비용도 낮추죠. 메모리의 비용도 낮추고 이 익스포넨셜이라든지 연산의 그 종류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산의 비용 자체도 내릴 수 있도록 정리가 되면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순전파 시점의 출력만 기억해주면 그 상류로부터 전달된 미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순전파의 출력을 처리해서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시그모이드의 역전파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합성 함수의 그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해석적인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합성 함수의 실제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기호의 상태로 해석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170페이지 상단에서 그림 5-22번에서 이제 시그모이드의 역전파 분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현한 코드를 보시면 이 포워드는 우리랑 그 포워드랑 백워드가 제가 제시한 것과 이제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제 훨씬 더 간결한데, 왜 그러냐면 이 해석적으로 이거를 분석한 결과를 그냥 여기다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워드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연산을 수행하고 백워드에서는 해석적으로 분석한 그 결론을 그냥 반영한 겁니다. 즉 이게 바로 그 DLDY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바로 구현해 버린 거예요. 만약에 해석적인 기호로 수행하는 것이 그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제시한 거는 이런 식이 아니었죠. 왜냐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합성 함수를 해석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개별 연산들의 그 계산 그래프를 쭉 제거시하고 그냥 백워드를 쭉 거꾸로 이제 부르면 이 결과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안 해도 그냥 기본 단위 연산들의 그 포워드와 백워드를 구현을 하면 그 이런 합성 함수는 그것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제 동일한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시그모이드의 백워드가 교재에서 제공한 것과는 달리 저는 그런 해석적인 분석을 합성함수에 대해서 하지 않고 기본 연산 단위들을 그냥 백워드를 정의한 거고 그래서 이런 계산 그래프가 형성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백워드가 호출되면 계산 그래프를 따라서 그냥 쭉 백워드를 쫙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역전파입니다. 그러면 요게 순전파인 거죠. 그러면 이 구현이 만약에 올바르다면 교재에서 해석적으로 분석한 것과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시그모이드의 백워드를 집어넣고 그것의 역전파를 dx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시그모이드의 순전파 시점의 출력값이 y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어서션을 보시면 dx가 y 곱하기 1 마이너스 y와 같은지를 확인했고 그 어서션이 통과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재에서 제시한 해석적인 분석을 이렇게 기호로 다 해서 시그모이드를 분석한 이것과 우리가 그 계산 그래프를 역으로 쭉 호출해 가지고 불러서 획득한 그 역전파 값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재와 다른 스타일로 제시가 됐지만 제가 제시한 것은 합성함수들은 결국은 그 국소적인 연산들의 이제 계산 그래프적인 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전파는 그냥 걔네들을 거꾸로 쫙 호출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그 값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재에서처럼 해석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확정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두 개의 구현이 굉장히 상이하게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값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와 같은 라이브러리는 뭘 하는 거냐면 이런 연산들을 포워드와 백워드를 구성한 게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의 주요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산을 활용하시면 그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계산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분 요청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백워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의 원리를 대략적으로 구현해 보신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임의의 어떤 연산을 수행해도 정의되지 않, 어차피 그 연산도 기본 연산들의 집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기호로 해석적으로 합성함수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론을 여기다 제시한 거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 연산들을 순전파하고 빼고도 하는 걸로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가지 다 이제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스타일만 제시됐기 때문에 이제 그 백워드의 어떤 구현을 경험해 보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럼 뭐 이제부터는 아무리 복잡한 연산이 있어도 결국 그냥 분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연결 계층을 이제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행렬들의 이제 곱하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결국은 원소별로 그냥 x1하고 w1하고 곱하고 x2하고 w2하고 곱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모양에 맞춰서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상 얘네들의 연산의 종류는 더하기와 곱하기죠. 그냥 자리에 잘 맞춰서 더하기와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 분석하는 건 좀 귀찮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해석학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받아들인다든지 하면 되고 그리고 편향은 어떻습니까? 편향은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럼 뭐 더하기는 뭐 그냥 싹 흘러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 연결에 대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떤가요? 소프트맥스에는 지수함수 텀이 있죠. 근데 아까 그 지수함수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지수함수들을 합계를 내면 되겠죠. 근데 합계는 요 시그마는 그냥 더하기를 여러 번 쓰기가 귀찮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한 거니까 그럼 더하기 분석해놨으면 그냥 더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한 범위 내에서 소프트맥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떤가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y 곱하기 로그 y하고 이거의 합계를 마이너스 내면 되는데 그럼 방금 전에 합계 더하기였고 곱하기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로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로그 연산에 대해서만 이제 정의하면 크로스 엔트로피도 이제 구현의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칙은 아셨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구현하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모이드의 원칙을 이제 아셨으면 다른 것들도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이제 로그 구현하고 뭐 서메이션 하고 막 이렇게 막 서메이션 뭐 반복적으로 구현하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포문을 통해서 돌린 우리가 더하기 수행한 것을 포문으로 막 돌리면 돼요. 그랬어. 이제 원칙은 아셨으니까 지난번과 비슷한 스타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공유 폴더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공유 폴더에서 지난번과 같은 스타일로 모듈이라고 하는 곳에 접근해 볼게요. 이 모듈에 접근하시면 어제는 뭘 사용하셨냐면 뉴럴넷.py라는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은 뉴럴넷.backprob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제가 다 구현을 해놨어요. 역전파 신경만.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시그모이드 완전 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일단은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의 이제 방법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셀을 삽입하고 이제 역전파 신경망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듈에 정의를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해석적으로 분석한 게 좀 간결해서 그냥 해석적인 결과로 이제 좀 담아봤어요. 안 그러면 이제 그 연산들을 일일이 다 정의하는 부분을 이제 포함해야 돼서 너무 길어져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스타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적으로 분석한 이제 결과적으로 구현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해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제 통 코드적인 측면에서는 좀 짧아서요.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 완전 연결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완전 연결은 그냥 이제 다음 같은 연산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백워드에서는 이제 그 이제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각 책에 있는 결과를 그냥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고 소프트맥스, 교차 엔트로피 오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수행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역전파 신경망을 이제 다음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미니 배치 부분은 아직 논의를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전과 다를 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개 변수를 갱신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예전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그냥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예전에 수치 미분에서 역전파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전파는 두 절차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순전파가 한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까지 산출되는 순전파가 되면 그럼 역전파가 준비가 되죠. 그러면 역전파가 이제 손실함수가 이제 그 가장 마지막에 출력에 맞닿아 있으니까 손실함수에 대해서 백워드를 호출해서 역전파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계층들을 역순으로 순환하면서 백워드를 호출해서 그냥 내려가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딱 요 부분이 그 신경망의 구현에서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 구현은 좀 길고 복잡하니까 이거를 실제로 직접 뭐 받아쓰기로 구현하면 막 그 여기서 막 대문자 소문자 막 틀리고 해서 막 디버깅 하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다 구현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뭐 한두 시간 이제 더 걸리기 때문에 그냥 어제와 같은 스타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큰 취지는 이제 보셨고 이제 다음과 같이 같은 정의를 이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파 신경망을 구성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전파 신경망. 그리고 이제 이 손실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객체를 이렇게 이제 설정합니다. 여기 이제 손실함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어제와 마찬가지로 완전 연결 계층을 이제 FC라고 그냥 편의상 이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dd하고 FC하고 784, 50 그리고 시그모이드를 추가해 주시는데 시그모이드가 이제 그 역전파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런 거를 하실 때그 컨트롤 엔터 조합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줄을 입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로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면 쭉 다 받아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이제 실행하면 여기저기 틀리는 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줄을 할 때마다 이제 컨트롤 엔터를 이제 활용하시기를 이제 권장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2번 더 하면 되겠죠? 요 나머지 논의는 쉬는 시간 끝나고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